네. 소아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시기적인 접근, 그리고 패소피지올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영유아의 정신적인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정신적인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토들러, 네, 아장아장 걷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죠. 네오네이트를 지나서 보통 이제 아장아장 걷는 시기 한 3세 정도까지. 네, 이 시기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자기 주장, 과잉 행동,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아이가 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휴먼 디벨롭먼트에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어, 프로이드적인 접근을 하자면 이 시기는 이기적인 시기입니다. 자기 아이덴티티, 이드와 또 슈퍼에고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거나 어떤 선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 과잉 행동, 이기적인 행동, 뭐 당연한 것입니다. 기저귀를 떼는 것이 바로 이 시기가 되겠는데, 이 화장실 학습이 최초의 어떤 통제입니다.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 시기에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요? 안 돼, 하지 마. 네, 이런 것들이 생애 최초로 어떤 통제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네, 프리스쿨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긴장이 매우 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는 사회 활동을 이제 넓혀가는, 그러니까 부모와 나의 어떤 일차적인 관계에서 교우 관계라든지 선생님, 뭔가 사회적인 활동이 넓어지게 되면서 어떤 긴장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많다. 공포, 분노, 질투, 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항상 긍정적인 체험을 해주던 1차 보호자인 부모로부터 친구들은 항상 긍정적인 어떤 것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스스로가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 체험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긴장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시기가 자기중심적인 행동 양식에서 타인, 이해, 수용, 협조와 같은 덕목들을 적절하게 교육받고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이 유치원에서 배워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항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다면 타인과 어울려 사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래서 영유아기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정신건강의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장애,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배설장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저귀를 다 뗀 상태에서 밤에 야뇨증, 또 유분증, 변을 본다든지, 네, 언어장애, 한 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말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말더듬, 또 무언증, 말을 하지 않아 버립니다. 네, 수면 이상 밤에 일어나고 낮에 자고, 네, 전반적인 발달 장애가 자폐증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반응성 애착 장애, 좀 과도하게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한다든지, 네, 과잉 대인 관계 및 집착을 보일 수가 있고요. 불안 장애 있을 수 있습니다. 분리불안, 네, 과잉불안, 회피성,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틱장애, 이것은 이따가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영유아기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밤에 오줌 싸는 거, 뭐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밤에 오줌 싸는 경우들 많아요.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교실에서 수업 중에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네,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지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접근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네, 혼내거나, 과거엔 그랬었죠. 밤에 오줌 싸면은 이 바구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옆집에 소금을 얻으러 보내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처벌식의 방법들이 옳은 것이 아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런 원인, 결국은 이제 불안에서 생기는 것인데, 불안에서 생기는 것이고, 아직 조절 기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인데, 그러한 원인적인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자, 시기적으로 한번 좀 구분을 해볼게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12세 미만 아동에서는 학습 장애 뭐 이것이 무슨 아주 뭐 거창한 어떤 학습 장애라고 한다기보다는 아이에 따라서는 읽거나 말하거나 쓰거나 하는 어떤 이러한 학습적인 발달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발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읽는 것은 뛰어나지만 쓰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반대로 뭐 읽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한두 가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학습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또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없었던 질환군입니다. 근데 근대 사회로 넘어서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이제 주장이 되고 새로운 질병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느 만큼 이런 눈 깜빡인다든지 끙끙 소리 낸다든지 이런 틱 장애를 어려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진행이 된 상태를 뚜렛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다 아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들입니다.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거의 비슷한 어떤 양상을 보여요. 근데 훨씬 더 강도가 세다. 그리고 제대로 조절을 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도 많다.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정신분열증, 불안장애, 발달장애, 섭식장애, 뭐 오히려 이런 카테고리는 섭식장애 같은 카테고리는 청소년기에 자살이라든지 섭식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은 청소년기가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물질남용, 뭐 중독까지 가는 경우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흔치는 않지만 어떤 향정신성인 의약품들 그리고 본드라든지 이런 환각제 같은 것들 이런 남용의 가능성 그리고 품행장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청소년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한 4명에 1명 정도는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항상 나오는 과도한 학업, 경쟁 스트레스, 가정 불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동기에 잘 조치를 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성인까지 넘어가게 되면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네. 이 학습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지능 저하랑은 다릅니다. 지능 지수는 어느 만큼 되지만 어떤 각각의 항목에서 어떤 문제를 보일 때 아니면은 각각의 항목은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문제를 보일 때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학습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꼭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증후군 이런 다른 문제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우리가 지능검사, 뭐 여러분들도 지능검사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하는 경우도 있고, 중학교 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이 지능검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IQ라고, 인텔리전스 퀄리티라고 하는 IQ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개인의 지능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인가? 사실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IQ가 높다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IQ 테스트에서 하는 지각 추론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여줍니다. 뭐 토막 맞추기, 행렬 추론, 퍼즐 맞추기, 비교하는 거, 빠진 곳 찾기, 어휘, 산수,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제한 시간 안에 그거를 제대로 많이 풀어낼 때 높은 어떤 지능 지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웩슬러 검사거든요. 웩슬러 검사, 뭐 웨이스라고 약자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형으로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게 K-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지능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이것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가, 아예 정상적인 지능에서 많이 떨어지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뭐, 좋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120, 너는 130, 너는 140, 그러니까 140이 천재야. 이런 식으로 나누기 위한 그런 점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런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똑똑한가를 검사하는 다른 수많은 방법의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Q 테스트가 단독으로 어떤 천재냐 아니냐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 웩슬러 검사가 법적인 참고 자료로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웩슬러 검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85 이하가 나왔다. 그렇다면 어떤 지능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다. 소아나 유아는 당연히 약간은 질문이 다르겠죠. 그래서 소아형이 있고 유아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능을 검사를 한다. 네, 이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신과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신경전달 물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는 어느 만큼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것들만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맨 처음으로는 이제 아드레날린입니다. 이게 이제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이것들이 다 이제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이쪽 계통인데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건 fight or flight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피네프린이나 노에피네프린이 어떤 식의 작용을 합니까? 맥박도 올리고 혈압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근육을 긴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아드레날린의 효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어떤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인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즐겁다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뉴로트랜스미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나 휴대폰 가지고 오락을 많이 하시죠? 네. 오락을 할 때 즐겁죠? 오락을 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상 크레딧이에요. 보상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즐겁다라고 느끼는 것은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우리 몸의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칭찬을 듣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성취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도파민이 나오겠죠. 근데 도박을 하거나 오락을 할 때는 되게 자극적인 방법으로 되게 빠른 시간에 강한 자극을 통한 도파민 분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도박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이겼을 때의 즐거움이 졌을 때의 실망감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을 때, 번 돈도 없고 잃은 돈도 없지만 내가 느끼는 즐거움은 훨씬 크고 졌을 때의 그 실망감보다 이겼을 때의 즐거움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도박을 끊지 못하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마약들이 이 도파민의 작용을 하면서 도파민을 강제로 분비를 시켜요. 작용을 길게 만들거나 분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PC 오락이나 휴대폰 게임을 생각해 보면 노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보상을 너무 빨리 자극적인 방법으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인 독서나 운동이나 공부나 이런 서서히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보다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세로토닌은 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나 어떤 우울증, 안정 이런 쪽과 이런 감정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 세로토닌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가바라고 하는 것은 카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 몸의 억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감정도 억제를 시키고 행동도 억제를 시킵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렇다면 가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제가 안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술을 먹어서 취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술을 먹어 취하게 되면 가바가 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세틸콜린은 학습과 연관이 있다, 기억과도 연관이 있지만 아드레날린과 비슷하게 근육을 활성화시키는데도 작용을 합니다. 글루타메이트는 메모리 역시 마찬가지로 학습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엔돌핀은 유포리아, 이 역시 마찬가지로 도파민과 마찬가지로 엔돌핀은 즐거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그럼 실제로 정신병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가? 네,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현병, 사실 정신분열병이라는 표현 자체는 요새는 많이 안 씁니다. 다 이제 조현병이라고 쓰는데요. 정신분열병에서는 도파민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흥분되고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자, 도파민 나누기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건, 즉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는 건 아세틸콜린이 떨어지거나 도파민이 증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아세틸콜린 분의 도파민이 증가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흥분된 상태를 나타낸다. 뚜레 증후군 뭡니까? 네, 자기가 막 자기 몸을 어쩔 수가 없어요. 다리를 덜덜 떨면서 끙끙거리고, 눈 깜빡깜빡거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동 나타낸단 말이죠. 틱, 아주 심한 틱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도파민이 증가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항정신병제는 도파민을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제 아세틸콜린분의 도파민이 떨어지게 되는 병들은 무슨 병이냐? 네, 파킨슨이라든지 추체외로 증상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콜린분의 도파민이 떨어지게 되겠다. 네, 또 이제 다른 병들을 또 봅시다. 정신분열병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 증가한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세로토닌도 증가하고 글루타메이트도 증가한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랬죠. 떨어지게 되고요. 세로토닌 떨어지게 되고 도파민도 떨어지게 되더라. 양극성 장애는요, 우울증과 조증이 번갈아서 나타나게 되는데 억제 유전자인 억제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가 떨어지게 된다. 불안 장애 같은 경우도 가바가 떨어지고 세로토닌이 떨어지고 노에피네프린은 증가되고, 그러니까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은 느낌. 네.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일종이죠. 아세틸콜린이 떨어지고 글루타메이트가 증가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라든지 이런 학습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이런 정신병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면은 일시적이냐 아니면 영구적이냐 유전적이냐 뭐 이런 것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겠죠. 이런 병에서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가 생기지만, 그럼 이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가 영구적으로 그냥 그러고 있을 것이냐? 만약에 이것만이 100% 원인이라면 우리가 약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도파민이 증가한다면 도파민 억제제를 쓰게 되면 정신분열병이 나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럴 때 이럴 수는 있지만 이걸 고쳤을 때 이게 나을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점이죠. 자,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소화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신병들의 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